비트코인이 지금 가장 큰 암호화폐로서 대부분의 대중에게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큰 암호화폐로 남아있는 이유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만을 올곧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에 아무 기능이 없다. 이게 전혀 단점이 아니고요. 오히려 장점이에요.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한 기능들은 이것 때문에 더 이것들의 가격이 못 가게 하는 원인이 돼요.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냐면 우리가 쓰는 돈도 기능이 없어요. 대표님, 비트코인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이게 가치의 담보물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디지털 금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비트코인도 이제 담보 대출도 되고 미국에서 이거 이제 이자도 받는 진짜로 이게 수익이 나오는 그런 물건이 될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런 거 말고 비트코인 스테이킹이나 비트코인 담보대출 이런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대체?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비트코인에 아무 기능이 없다. 이게 전혀 단점이 아니고요. 오히려 장점이에요. 오히려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한 기능들은 이것 때문에 더 이것들의 가격이 못 가게 하는 원인이 돼요.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냐면 우리가 쓰는 돈도 기능이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에 막 뭐 날개가 달려 있고 막 뭐 이런 기능이 달려 있으면은 단일 재화로서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 되게 복잡해져요. 가치가 막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가장 큰 암호화폐로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가장 큰 암호화폐로서 대부분의 대중에게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큰 암호화폐로 남아있는 이유는 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만을 올곧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자를 줘야 된다, 디파이가 필요하다, 스테이킹이 필요하다, 막 이런 게 붙는 순간 이 본질 가치가 훼손돼 버리고 여기에 이제 그 단일 실패 지점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할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의 밸런서라는 디파이가 공격당해서 1억 달러어치 이더리움이 털린 것도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못 가게 하는 요인이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둘러싼 기능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내부적으로 프로토콜의 어떤 그 코드 프로토콜이 바뀌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블랙록이나 스트래티지, MSTR이나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을 뭐 몇십만 개씩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개수가 많다는 게 어떤 코드 변경 권한을 주는 건 아니라서요. 다행히도 비트코인의 거대 고래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이자를 받고 싶겠죠. 그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비트코인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예요. 보통 부자들이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아니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월세 주고 월세 수익이 발생하고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라는 게 나오고 주담대라는 걸 받을 수 있어가지고 주식담보대출 현금 필요할 땐 그렇게 현금 마련도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왜 안 되냐 이런 불만은 있어요. 이거는 저는 10분 동의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기능이 필요하죠. 아주 낮은 단계의 기능 이런 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비트코인 대표 핀테크 기업이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비트코인 담보대출 상품을 냈죠. 그래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여기 회사에다 맡기면은 이 회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백커들이 있어요. 켄터 피츠제랄드 아시죠? 하워드 상무장관이 있었던 지금 그 아들이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자금을 대줘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커스터디에 묶입니다. 이게 이제 리하이퍼시케이션이라고 해서 담보 재사용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은행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게 사실상 부분 지급 준비금이라고 해서 내가 내 담보를 은행에 맡겼는데 그 담보가 다른데 대출로 나가고 막 이제 이러면은 여기가 파산되면 나도 담보 못 돌려받고 막 이런 연쇄 청산이 발생하잖아요. 스트라이크는 아주 정확하게 기업과 스트라이크가 만드는 공용 커스터디에 고객의 비트코인을 딱 묶어요. 그 다음에 자금은 스트라이크는 핀테크 회사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자금 수혈은 켄터 피츠제랄드한테 받는 겁니다. 켄터 피츠제랄드는 대규모 자산 운용사잖아요. 여기에 이제 테더도 아마 같이 참여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주고 달러를 빌려간 그래서 이 비트코인 담보 맡긴 사람은 이자를 줄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 한 10에서 12% 정도 돼요. 높죠? 높아요. 담보 대출인데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갈 수 있는 사람만 가서 받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간 사람들은 이걸로 뭐 재투자를 하든지 뭐 필요한 데 쓰겠죠. 그만큼 기대 수익이 12% 이상 되는 사람만 받아가라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부도를 내면은 어차피 비트코인은 그대로 커스터디에 있으니까 이거 청산하면 되는 문제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이제 보수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또 어디다 빌려주고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죠, 은행처럼. 리하이퍼스티케이션이라고, 담보 재사용 안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파이가 그 미국에 있는 핀테크 기업이거든요. 이제는 은행이죠, 사실상. 소파이 은행입니다. 내셔널 뱅크 차터를 땄기 때문에. 소파이 아레나라는 게 또 LA에 있어요. 그 미국 슈퍼볼 결승전 했던 곳으로 유명하죠. 이 소파이라는 회사가 저기 비트코인 예금 상품을 드디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최초로 출시를 할 거고요. 연말에 이 소파이 은행 고객이 1230만 명이라고 하는데, 1230만 명 전체 고객이 비트코인 예금할 수 있게 지금 연말에 그게 될 거라고 합니다.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촬영일 기점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원래는 현금 예금하면은 이자 나오는 그 예금 상품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비트코인 예금 상품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래소에 맡길 필요가 없고 은행에다가 비트코인을 맡길 수 있고 거기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소파이 은행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예금을 받으면 이걸로 대출 내보내지 않을까요? 대출 내보내겠죠. 근데 이제 그거부터는 약간 그게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가 될 수 있겠죠. 비트코인 내가 받았으니까 더 많은 비트코인을 대출 내보내,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출이 나갈지. 그냥 1대1로 처음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비트코인은 희소성, 양이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신용을 창출해서 비트코인 대출이 나가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트코인을 받으면 대출 상품은 나올 수 있다. 또는 다른 데서 재투자되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예금이자를 주는 거는 가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낮은 이자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 비트코인의 이제 전통 금융자산으로서의 어떤 편입이 또 가속화되는 하나의 마일스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게 정식 은행인 거죠? 정식은행입니다. 정식 은행. 미국 내 인터넷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뭐 K뱅크 뭐 이런 거. K뱅크,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그런 이런 거죠. 거? 그러면 여기 맡기면은 안전한 겁니까? 이거 해킹 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 비트코이너들은 내 개인 지갑에 꼭 보관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해주는 금액이 미국이 높아요. 200만 불까지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뭐 30억 그쵸? 예금자보 그 금액이 1억인데 미국은 200만 불이에요. FDIC에 그래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 불이니까 일단 비트코인을 거기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억이면 뭐 웬만큼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웬만한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을 다 맡아줄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저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셀프 커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종 골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 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가는 와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지갑 사용법을 어려워하고 비트코인 자체를 어려워하는 와중에 야, 개인 지갑부터 써,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현물 ETF도 좋은 대체 투자 자산이 되는 거고요. 은행 예금도 좋은 투자 자산이 되는 거죠. 즉 셀프 커스터디라는 종착지로 가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시니어 계층에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이런 은행에서 예금자 보호까지 되는 예금 상품이 나오면 너무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대중화가 한번 크게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개인 지갑을 사용하는 게 계속해서 이제 대중화가 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우리나라 사람도 여기다 넣으면은 뭐 3억까지 이렇게 받을 수, 30억까지 예금자 보고 되는 거 아니 미국인만 되는 건가요? 미국인만 되겠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은행 계좌를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안 될 테니까 어려울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물결이 우리나라로 넘어온다고 봐야죠. 뭐 우리나라 국내 은행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자야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지고 이 은행이 뭔가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또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건데, 그럼 이들이 비트코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내 거 가지고, 그러면은 비트코인 정신이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은행이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예금이 1인데 대출은 9가 나가는, 그래서 신용이 창출되는 형태. 요것 때문에 이제 부채의 죽음의 나선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신용과 부채가 늘어나는 형태.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디레버리징이 오면은 경기가 하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구조조정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그러다가 또 빚이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계속 죽음의 나선으로 가는 거. 이거에 대한 대체제로서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 신용 창출이라는 게 불가능한 자산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현실 세계에 이 물리적 투사의 방법인 전기 에너지를 넣어야
신규 비트코인이 발행된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신규 비트코인을 창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다시 비트코인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정신에 위배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2,100만 개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경화라는 거는 결국 부분 지급 준비 제도로 쓰일 때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화가 아니라 연화, 즉 미국의 달러나 우리나라가 쓰는 원화나 이런 법정화폐들처럼 중앙은행의 판단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행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은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를 하기가 편하죠.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승수라는 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는 예금이 계속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늘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대출을 더 많이 내보낼수록 유리하죠, 오히려. 왜냐하면 한 번씩 이렇게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해도 어차피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그거를 메꿔줄 거니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100만 개라는 양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신규 화폐를 발행해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 승수를 너무 높여가지고 부분지급 준비금 제도를 너무 공격적으로 운영하다가 만약에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한다, 뱅크런이 발생한다 그러면 은행 그냥 청산 망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지불유예 모라토리움 아니면 부도 이렇게 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대신 공급해줄 연준 같은 게 없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최대한 안전하게 한 달 있다가 100% 예금 인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대출 내보내라.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그래 뭐 이자 받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비트코인도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담보 내가 비트코인 안 팔고 더 오를 것 같아서 이걸 담보 대출 받아서 아파트도 사고 싶잖아요. 나도 뭐 비트코인으로는 내가 부자인데 비트코인만 샀더니 집이 없어. 나도 결혼해서 집 좀 사야겠어. 근데 이거 팔긴 아깝단 말이죠. 뒤에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한 비트코인 주택담보대출 제도도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없죠. 아, 그 가끔 뉴스 보다 보면 비트코인 담보대출 뭐 이런 거 막 나오던데 그건 뭐예요? 미국에 이제 그랜트 카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상품을 내는 것들이 그런 건데 부동산 하나 뭐 개발되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모금을 하잖아요. 자, 4년 뒤에 이 해당 주택이 지어질 겁니다. 뭐 콘도예요. 콘도가 지어질 겁니다. 이런 콘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투자를 받을 건데 자, 이 콘도가 그러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이렇게 될 거라서 얼마 넣으시면 얼마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절반을 비트코인을 사는데 쓰는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입금의 절반이 이 건물 짓는 데 들어가고 절반이 비트코인 사는 데 들어가서 요게 같이 이제 상승하면은 만기에 이 해당 상품의 만기에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 이런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도 있어요. 부동산 담보 대출.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홈 오너인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면 이걸로 자동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이 부동산 대출 상환금에 쓰이는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상환 기일이 빨라지고 모기지라는 게 원래 되게 기간이 길잖아요. 20년, 30년. 이 기간을 15년, 10년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들이 지금 이제 부동산 이런 담보 대출을 다루는 곳들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담보 대출도 있지만 당연히 JP모건이든 모건스탠리든 골드만삭스든 이런 전통 투자은행들이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다 운용을 하고 있는데 웰스 매니지먼트 센터에서 고액 자산가 대상으로만 지금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고액 자산가들은 다 니즈가 너무 제각각이죠, 사실. 그리고 특히 PB들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PB들한테 나 이거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거 기반으로 대출 좀 받아줘. 그리고 이걸로 뭐 사줘. 갑을 관계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PB들은. 그래서 고객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창구가. 이 고객들은 되게 영민해서 자산가들이니까 명확해요. 나 비트코인 이만큼 있어. 이거 가지고 대출 좀 받고 싶고 이 현금으로 뭐 할 거야. 그러면 회수해가지고 다시 비트코인 돌려줘. 이렇게 명확해서 그런 식으로는 지금 뚫려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이용되지 못하는 거는 역시 비트코인의 가치가 여전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이 전방위적으로 비트코인의 담보대출이 막 활용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뭐 맡기면 돈 빌려주고 이런 건 뭡니까 그거는? 왜 빗썸 거래소에서 그거 하죠? 코인 대여인가요? 네, 그건 뭐예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알트코인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빗썸 계정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 대비해서 몇 배를 대출해주는 거죠. 그걸로 코인 거래 더 하라고. 미수 거래랑 비슷한 거예요. 미수 거래도 주식 담보로 맡기고 이틀짜리 대출 받아서 거래한 다음에 이틀 있다 갚아야 되듯이 이 빗썸도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잔고 전부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미수 거래를 하게 해주고 그게 이제 상환이 안 되면은 그 고객이 들고 있는 코인 전부를 다 청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식 미수 거래랑 비슷한 거라서 저희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자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들고 있는 부자들이 그거 담보 맡겨가지고 잠깐 현금 유통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갚아가지고 다시 받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 투기를 바라고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대표님,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희가 그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은 원금하고 이자만 잘 내면 30년 동안 뭐 이거 집값 떨어지더라도 뭐 문제 없잖아요. 근데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해서 이게 뭐 아까 빗썸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런 거는 왜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청산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금 이자 갚으면 왜 안 돼요? 왜 부동산만 다른 거예요? 부동산은 일단 내가 산 그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일은 잘 없죠. 그러니까 청산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 내가 이제 처음에 받아놓은 대출 그 조건에서 LTV 그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론 투 밸류. 그 론 투 밸류 퍼센티지가 말하는 예를 들면 60%다. 그러면은 대출의 가치가 이 담보 가치보다 떨어지면 담보를 청산해서 이거를 상환을 받아야만 하는 그 대출자 이 은행의 이제 입장에서 그런 퍼센티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론 투 밸류가 60%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100이면은 이제 내가 대출 받은 게 뭐 100 몇십 되는데 이거의 가치가 즉 현금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부동산 가치 밑으로 떨어질 일이 잘 없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아무리 올라가 봐야 그죠? 단기간 안에 그렇게 될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비트코인 담보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이게 더 떨어지기 전에 청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담보 대출 받아도 부동산 가치가 많이 그렇게 떨어지는 일은 잘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론 투 밸류 이게 60% 또는 뭐 80% 이렇게 유지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치가 떨어지든 이게 가치가 떨어지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가격이 좀 불안정한 게 이제 그 주식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LTV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결국 비트코인이 앞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빅테크 대형주들처럼 부자들은 결국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를 팔지 않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현금 운용을 하다가 그걸 갚는 식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양도세가 더 세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양도세가 우리나라는 없죠. 양도세가 아직은 없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이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식 담보대출처럼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활성화되려면 결국 이제 빅테크 주식처럼 안정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도 담보로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MSTR이거든요, 사실상. 스트래티지 MSTR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자본 조달을 해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더 사는 그런 이제 차익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무너질 뻔했죠. 2022년에.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은 이 담보 대출을 잔뜩 일으켜 놓은 기업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나락할 수 있는. 근데 이제 MSTR은 스트래티지는 당연히 2022년에 그 하락장을 견뎠죠.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버티는 와중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거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기업단에서 그러면 이제 자산가들 또는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개인단 이렇게 비슷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곳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그걸 보고 사실 미리 이걸 낸 거예요. 그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그래서 이제 초기니까 태동하는 중이니까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자산가들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사님, 그럼 롬바드라는 곳에서도 뭐 바빌론도 그렇고 비트코인 담보 맡기면은 이자 준다 뭐 이런 업체들이 있던데 이거는 뭐 은행이 아닌 거예요? 얘네는 이제 비트코인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은 스테이킹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별도의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잠그고 그 잠군 대가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2의 코인이 해당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엉터리죠. 저는 이거 엉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행에 비트코인을 직접 맡기는 거랑 이거 다른 거네요, 그럼? 아니 뭐 은행이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예금보험공사에 200만 불 그 한도도 있고 보호도 있고. 근데 이건 아무 보호가 없죠. 이건 보증을 그건 해준다는 거고 미국에서. 그렇죠. 얘는 뭐 해킹 당하거나 그 회사 망하면 뺏기는 거예요, 내 비트코인. 그렇죠. 뭐 실체도 없는데 사무실도 없는데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알고리즘으로 다 된다. 자동으로 다 된다. 비트코인 안전하게 보관되고 절대 다른 데 안 쓰이고 다 뭐 사실 그들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자 나온다. 그 이자만 오히려 오직 그냥 보고 우리가 달려들기에는 너무 위험한 사실 투자 상품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 비트코인 가지고 뭘 하길래 이자를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지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코인이 발행되잖아요. 제2의 코인이 발행되죠. 이 코인의 돈을 걔네들의 이제 수익원인 거죠. 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자기네가 어차피 발행 주체이기 때문에 그 코인을 잔뜩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알트코인들의 플레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결국. 발행한 코인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면은
이자 못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디패깅이 발생하겠죠. 디패깅?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면 이제 디패깅이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그냥 알트코인이라면 가격 폭락, 복구되지 않는 알트코인 가격 폭락 그런 게 발생하면서 내 비트코인 내놔 이러면서 뱅크런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럼 얘네가 비트코인 돌려주면은 다행인데 안 돌려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이제. 내 손을 아예 떠난 거예요. 걔네가 우리 해킹당해서 미안하고 그냥 문 닫고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럼요. 끝으로 저희 지미송님의 또 책을 이번에 번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미송 비트코인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비트코이너이고 저한테 많은 철학적 가르침도 주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미국에서 유명하신 비트코인 기술 개발자이고 철학가인데 이분이 이제 신간이 Fiat ruins everything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앞에는 모든 것을 망친다라는 게 원제인데 국내 번역본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라는 한국어 번역본 제목으로 나왔고요. 번역을 처음 해보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워낙에 또 이제 철학적인 내용과 방대한 지식이 담겨있는 책이다 보니까 근데 그만큼 아주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당신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한 원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여러 군데에 탓을 할 수 있지만 그 뿌리가 진짜 뭔지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이해하지 못해요. 그 뿌리가 법정화폐라는 거예요. 달러, 원화, 뭐 위안화, 엔화 이런 이제 법정화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과 사회 각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해하면 그러네. 내가 왜 갈수록 점점 이렇게 런닝머신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느낌이 들지? 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아마 서실 거예요. 왜 우리 부모 세대는 외벌이 가정에서도 충분히 한 몇 년 동안 돈을 벌면은 서울에 집 한 칸 장만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 세대에 와서는 맞벌이를 해도 그게 힘들어지는가? 그리고 우리 자식 세대로 가면은 이제는 서울의 집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지경까지 왔는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이 느낌. 이게 그냥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정화폐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쫓아갈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책이라서 정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 해결책도 있는 건가요? 일단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그 법정화폐가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의 대체제이자 해결책이자 어떤 구명보트로서 등장을 한 거라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도 이 책에서 당연히 이제 나오고요. 사실상 꼭 비트코인에만 국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굉장히 퓨어한 그런 자산입니다. 경화. 금도 그 중에 하나고 비트코인도 그 중 하나고 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를 밝게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기업들 얘기도 나오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이 기술 과두 체제를 이용해서 그런 관료주의화 됐고 얼마나 이 법정화폐를 이용해서 지금 최고의 자리를 몇십 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나오는데 그런 기업들을 그럼 좀 피하고 진짜로 부가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께 긴 시간 동안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또 지미송에 또 지난번에 웅달책방에서 강승호 부팀님 모셨는데 또 한국 방문한다면 백훈종 대표님과 함께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